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분석을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보통 차트 분석을 뜻합니다. 근데 많은 해린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기본적 분석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요인이 있어요.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미중 갈등,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이런 부분들이 특정 지리적 요건에 의해 가지고 발발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해외 선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선물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계절적 요인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 엘니뇨, 그 다음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떤 유전이 파괴됐다. 그러면 오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해외 선물의 가격 변동,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각국의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은 말 그대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펼치는 정책이에요. 보통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해외 선물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일본 같은 경우는 BOJ,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각국의 재정정책은 그 나라의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재정 셧다운, 국회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재정 셧다운이 났다. 그러면 미국 달러 약세를 나타내면서 해외 선물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긴축정책, 완화정책, 어떻게 현재 정책을 완화정책으로 가느냐, 긴축정책으로 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해외 선물이 변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각국의 주요 경제지표, 이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선물에 정말 큰 영향력을 주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제지표들이 해외 선물에 영향력은 주지는 않습니다. 영향력 주는 지표로서는 GDP, 그 다음에 CPI, 물가지수죠. 그 다음에 실업률, 고용 관련된 지표들, 이런 지표들은 임팩트 있게 해외 선물 시장에서 그만큼 큰 변동성과 큰 거래량,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5가지가 보통 기본적 분석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인데, 이걸 다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시장의 현재 가장 핫한 이슈,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걸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설 읽듯이, 신문 읽듯이, 지금 현재 미국은 이렇더라, 영국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뭐가 어떻게 됐더라,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 다음에 현재 중국 경제가 어떻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현재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보통 어떠한 경제지표, 예를 들어서 만약에 CPI가 발표가 났다. 근데 예상치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CPI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일 거야, S&P는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뇌피셜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래에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제학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 어떠한 지표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력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IB라고 그러죠. 12대 세계 투자 은행들, 보통 버클레이가 있을 것이고요, JP모건이 있을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티은행, HSBC, 이러한 IB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버클레이는 매수로, 그 지표를 매수로 보고 인지를 하고 베팅을 했다. 근데 JP모건도 나도 매수야 붙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아니야, 매도야. 시티은행도 추이를 보니까 이건 매도야. 근데 HSBC까지 나 매도야.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시장의 결과는 어떠냐면 매도가 더 많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IB들의 전쟁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우리예요. 항상 관객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야, 실업률이 굉장히 좋네, 미국 경제 좋을 거야, S&P 나스닥 매수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IB들이 지지고 볶고해서 어떠한 차트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관객의 입장에서 구경만 하고 시티은행하고 BOA에서 드디어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매수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지표 자체를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실업률 좋다? 나쁘다?
이 지표를 보고 어떻게 이게 상승 요인이 되고 하락 요인이 된다, 이걸 단정 지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지표가 발표가 날 때는 위아래로 굉장히 심하게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관객의 입장이다.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건 아이비들이다. 그래서 이 아이비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하고 죽을 놈 죽고 살 놈이 살면 그 산 놈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는 보통 미국 경제지표를 주로 따라가시면 돼요. 영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이러한 지표들은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만약에 유로 달러를 거래를 한다 이러신 분들은 유로존의 지표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미국 경제지표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 경제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지표들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머지 지표들은 사실상 시장에 큰 영향력은 주지 않습니다. 지표 발표 당시에는 약간의 변동성은 줄지언정 추세를 바꾼다거나 큰 변동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50틱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지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지수, 그 다음에 실업률, 이건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 지표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 말 그대로 비농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총 취업자 수를 정확하게 몇 명인지 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측치가 52만 명이었다. 근데 실제치는 뭐 43만 명이다.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람 수가 표시가 돼요. 동시간대에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을 발표를 해요. 이 시간당 평균 임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급이 올랐다. 내가 월급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0원을 받았는데 시간당 12,000원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내가 좀 더 소비를 많이 하겠죠. 이런 차원에서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간대에 발표가 됩니다.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비농업 취업자 수, 여기에는 이제 공무원 수도 들어가는 겁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은 아주 나쁘게 나왔습니다. 취업자가 52만 명만 취업을 했으리라고 봤는데 만약에 63만 명이 취업을 했어요. 굉장히 취업자 수가 늘었죠. 그러면 좋은 겁니다. 실업률은 당초에 3.2%일 거라고 봤는데 3.9%가 나왔어요. 실업률이 늘었죠. 그러면 이 지표는 안 좋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어떤 걸 우선시하느냐?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를 더 우선시합니다. 말 그대로 실업률은 퍼센테이지로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커요. 하지만 비농업 취업자 수는 몇 명 이렇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농업 취업자 수를 더 우선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는 처음에 발표 난 이후에 급락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회복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비농업 취업자 수를 더 우선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GD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1분기 GDP는 1월, 2월, 3월이겠죠. 이 GDP를 4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4월 달에 발표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비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5월 달에도 1분기 GDP를 또 발표를 해요. 뭐냐? 수정치입니다. 6월 달에도 1분기 GDP를 발표를 해요. 이건 뭐다? 확정치. 이렇게 미국은 GDP를 3번에 발표를 합니다. 예비치가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80%예요. 가장 세요. 예비치는 큰 카테고리만 두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야 빨리 발표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분기 GDP 1.6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는 수정치.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아까 그 카테고리에서 세분화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뭐 1.6%가 나왔는데 5월 달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수정을 해가지고 1.5% 정도로 바뀌었다. 근데 약간의 뭐 0.1%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20%예요. 내지는 뭐 한 15% 정도. 거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GDP를 5월 달에 발표하는 걸 야 오늘 GDP 발표다.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더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GDP 최종적으로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래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1분기 GDP는 4월 달에 예비치
이것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월, 6월의 수정치와 확정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GDP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S&P나 나스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건 딱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당연하게 GDP가 좋으면 나스닥은 미국 기술주 중심이죠. 미국 주식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요즘같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점에서는 미국 지표가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해요. 시장은 금리 인하가 더 절실하지 미국의 GDP가 올라가는 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곧 이건 뭐냐? Good is bad, bad is good. 좋은 게 나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GDP가 좋다고 해서 나스닥 매수로 베팅하면 절대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IB들이 오를지 말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요. 뭘로? 차트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네 번째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그냥 말 그대로 헤드라인.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을 뺀 순수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가 에너지는 국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조절할 수가 없죠. 세계 날씨가 됐던 어떤 글로벌 경제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뺀 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표 발표 볼 때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둘 다 보면 M0M 이렇게 표시가 될 때가 있고요. Y0M 이렇게 표시가 될 때 있는데 전월 대비란 뜻이고 전년 대비예요. 전월 대비는 중요치 안 본다. 전년 대비 현재 물가 지수가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금리 발표죠. 미국의 금리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금리 발표라는 게 이 자체만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발표 1년에 보통 8번 정도 발표를 합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 금리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다. 미 연준 의장의 연설도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가서 청문회장에서 발표를 할 때 이럴 때 임팩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발표 이후에 왜 금리를 인상을 했고 인하를 했고 이때 이 연설문이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1년에 한 번씩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잭슨홀에서 연설을 할 때 이럴 때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극대화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유 관련돼 가지고는 매주 원유 재고량을 발표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원유 재고량 전체적인 재고량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원유 재고량도 보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재고량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원유 중에 중류유도 있을 것이고 가솔린도 있을 것이고 난방유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장 소비가 큰 부분이 사실상 가솔린이에요. 그래서 원유 전체적인 재고량은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나왔는데 가솔린 재고량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 가솔린 재고량에 맞춰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재고량 단순하게 재고량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 금물이에요. 항상 가솔린 재고량까지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차트가 움직였는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